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영호입니다. 주제는 해양 콘텐츠의 밑자리입니다. 해양 콘텐츠의 밑자리에서 해양 문학과 상상력의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할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다와 관련해서 새로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프랑스 말로 바다는 라메르, 어머니와 같은 이 단어입니다. 일본 말로는 우미라고 합니다. 무언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게 대한민국의 바다라는 말입니다. 낙동강, 한강, 섬진강, 영산강 어느 강에서 흘러온 물이든 바다는 다 받습니다. 해양 콘텐츠 산업이 성공하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될 문제가 문화적 다양성입니다. 또한 창작자와 생산자의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맞이해서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곁에 펼쳐보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지의 책입니다. 과거에 나왔다 해도 그 책은 내가 들춰보지 않으면 그거는 미지의 책입니다. 특히나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바다를 그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접하고 사시는 분들이신데요.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이 바다가 도대체 내 삶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걸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육지를 여행하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바닷길은 한번 배가 가면은 그 뒤에 있는 항적은 2, 3분이면 항적이 다 지워집니다. 앞서 갔던 사람의 길이라고 알면서도 흔적이 없으니까 앞 사람의 길을 내가 품고 가는 거예요. 벤처가 뭐냐면 바로 이 항해 내비게이션에서 나온 겁니다. 남이 갔던 길, 그걸 품고 내가 새로운 길을 간다. 거기서 벤처란 이 말이 나왔습니다. 바닷길을 갈 때는 먼저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봐야만이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어요. 2차원 세계하고 3차원 세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천문학이 발달했어요. 항해에서 천문학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세계관의 어떤 대변혁입니다. 국성을 봐야만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 수 있고 내가 가야 될 그 욕망과 이상을 함께 싣고 간다는 것. 이게 바로 내비게이션에 실려 있는 함축적 의미입니다. 북극 항로 관련해서도 또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온다 하니까 해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어떤 많은 꿈도 꾸시고 계실 텐데요. 컨테이너선에 컨테이너를 싣고 가면 그 안에는 수많은 상품들과 여러 가지가 실립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배는 컨테이너와 뭐 어떤 것을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야 되고 우리가 꿈꾸는 욕망, 즉 길을 싣고 다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는 길과 길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바다로 항해하실 겁니까? 실제의 바다와 심미적 바다가 어떻게 다를까요? 독도에서 나오는 새우가 여기 세 종류입니다. 한 종류 빼고 두 종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암수가 바뀝니다. 스스로가 변신을 한다는 것, 재미있는 어떤 상상력과 또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건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오른쪽에는 뭐냐면 기가 잘린 반 고흐예요. 왼쪽도 반 고흐고 오른쪽도 반 고흐라면 도대체 외형은 달라졌는데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 살아온 시간의 경험이 응집되어 있을 때 그걸 스토리로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나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근륜을 깨치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고 했던 지금까지의 나를 총합하면 그게 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남미의 유명한 작가죠.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눈먼 수도사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실제 작가죠. 보르헤스라는 사람입니다. 책을 워낙 많이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자기 누나가 책을 읽어줘서 기억으로서 세상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냈는데 불과 5장, 6장밖에 안 되는 단편 소설인데 그 속에는 책이 수백 권이 녹아 있습니다. 우주는 한 권의 책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책에 레퍼런스가 있고 레퍼런스를 쫓아가니까 또 다른 책이 있고 연결되다 보니까 세계가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주는 한 권의 책이다. 한 생명은 다른 생명에 빚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남겼죠. 해양문학의 바다는 작가들마다 창조적으로 해석된 바다라는 것. 해양문학은 다른 일반 문학과 달리 실물적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물질적인 것이 있죠. 보이는 바다로 보이지 않는 바다를 재현한다는 겁니다.
또 유명한 작품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로빈슨 크루소죠. 모험 항해를 떠났던 크루소가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기착했다가 혼자 힘으로 생존해서 탈출하다가 배를 만들 중에 식인종에 잡아먹힐 듯한 어떤 경험도 갖고 원주민 프라이데이를 만나서 걔한테 말을 가르치고 우연하게 섬에 기착된 영국 반란선을 지도하면서 선장을 구출해주고 자기는 바로 영국으로 오지 않고 브라질에 자기 농장에 방문했다가 2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아주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작품은 핵심이 이거죠. 생존을 위한 자기와의 싸움이었고 외부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 특히나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학습받고 축적되어 있는 근대 문명의 기억으로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줄거리가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고래잡이 배를 타고 태평양에 나갔다가 광기 어린 선장에 휩쓸려서 거대한 고래 모비딕을 쫓다가 고래에 부딪혀서 배가 파산하는 바람에 선장을 포함한 모든 동료 뱃사람들이 숨을 쉬고 오로지 홀로 살아남아서 남겼던 생생한 해양 체험담입니다. 이게 그 800페이지 되는 모비딕의 줄거리예요. 여러분들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줄거리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썼느냐. 에이어브 선장이 제일 먼저 모비딕을 발견한 사람에게 내가 그 말을 주겠다. 밑에 있는 선원이 물어요. 선장님, 왜 하필이면 이 모비딕을 이렇게 쫓습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은 마분지 가면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렇지만 분명한 계획적인 어떤 힘이 그 무심한 가면 뒤에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그 벽 안에 갇힌 수인이다. 그 벽을 쳐부수지 않고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흰 고래는 나를 밀어붙이는 바로 그 벽이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모비딕 속에는 수없이 나옵니다. 타이타닉호에서 등산과 이렇게 충돌하고 난 뒤에 저 광경을 보고 나서 여러분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가 발명이 됐다는 겁니다. 스펜서라는 한 어린아이가 저 타이타닉호의 비극을 보다가 어떻게 이 비극적인 소식이 순식간에 지구촌 전체를 한 바퀴 돌았을까? 여기서 바로 무선 통신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 해군을 들어가서 무선 통신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간식용으로 자기 호주머니 속에 갖고 다니던 스낵바가 자꾸 녹는 거예요. 이게 왜 녹지 하는 것, 바로 거기서 전자파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친구가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전자레인지를 만들었는데 그 뒤에 가정용으로 오기까지는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문학은 바다와 함께 느끼고 바다를 통해서 사유하는 그런 문학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감정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기록하는 걸 넘어서 바다를 통해서 독창적인 사유의 모험까지를 시도하는 문학이 저는 해양문학이라고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깃든 바다는 어디에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해양 콘텐츠의 밑자리에는 우리의 서사적 정체성을 이루는 천의 바다가 출렁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준 바다는 요 알과 같이 조그만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크고 넓고 깊은 바다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